안녕하세요. 오픈 DMQA 세미나 이번 발표를 맡게 된 발표자 민다빈입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Beyond But라는 것을 주제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버트라는 언어 모델 이후에 수많은 연구들이 이제 모델들이 나오게 되었죠.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팔로우업을 해갈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다가 이번 발표를 통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그 모델들을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발표자인 저는 민다빈이고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에서 재학 중이며 데이터 마이닝 앤 퀄리티 어널리틱스 랩에서 석사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연구 분야는 머신러닝 알고리즘들과 그리고 지식을 사용하는 언어 모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목차를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인트로덕션 이후에 트랜스포머와 버트에 대한 리마인드 시간을 한번 간단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 버트의 성능을 개선시키는 크게 네 가지 방향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았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의 모델들은 이제 많은 모델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네 가지 방향에서 어떤 방향에 속해서 개선을 이루어내었는지 어, 이렇게 그것을 위주로 메인 아이디어들을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에서 이제 딥러닝 모델들의 발전을 이제 쭉 살펴보면 제일 처음에 벤지오 교수가 뉴럴 랭귀지 모델을 이제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딥러닝 기술이 NLP 분야에서 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워드 임베딩도 중간에 있고 중간에 뉴럴 네트워크 포 NLP 이거는 이제 RNN 계열의 모델들이 이때 많이 나왔고 2015년에 어텐션 모델이 처음 등장을 하였으며 2017년쯤에 이제 트랜스포머가 나와서 셀프 어텐션이 이제 개발이 되었죠. 그 이후에 이제 2018년부터는 프리트레인드 프리트레이닝 방법을 사용하는 랭귀지 모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트랜스포머의 셀프 어텐션 기법과 엘모의 프리트레인 방식이 연구된 이후에 이제 버트를 비롯한 수많은 NLP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렇게 버트를 중심으로 막 다양한 모델들을 트리처럼 이렇게 좀 나타낸 다이어그램인데 이것조차 이미 이제 좀 옛날 그림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엘모의 프리트레이닝 기법과 이제 트랜스포머의 셀프 어텐션 기법을 어, 차용해서 버트가 아주 좋은 성능을 보이면서 등장을 하였고요. 이후에 저희가 이번에 살펴볼 모델들 중에 이제 스팬 버트와 로버타, 엑셀렛이 있는데 이 많은 모델 중에 일부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로 이후에 등장했던 알버트와 바트, T5, 일렉트라, GPT-3, 디버타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시퀀스 투 시퀀스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란 이제 입력 시퀀스로부터 다른 도메인의 시퀀스를 출력하는 모델을 말합니다. 기계 번역이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가 풀고자 하는 문제의 예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통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인풋 시퀀스를 받아서 인코딩을 하는 인코더와 그것을 요약한 정보가 이제 컨텍스트 벡터로서 전달이 되면 디코더에서는 그것을 이용해서 어, 목표하는 시퀀스를 만들어내는 디코더 이렇게 인코더와 디코더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계 번역 예시를 생각해 보면은 인코더에서 이제 영어인 I am a student라는 시퀀스가 들어가면은 디코더 출력으로 나는 학생입니다라는 어, 번역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RNN 계열의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고질적으로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첫 번째는
그 입력 시퀀스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입력 시퀀스의 앞단의 정보를 잃어버리게 되는 롱텀 디펜던시 프로블럼이 있었고요. 그리고 모델의 학습이 리커런트하게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제약사항이 있어서 효율적인 이제 병렬 처리가 불가능하다, 즉 학습이 느리다라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트랜스포머는 셀프 어텐션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이 문제를 드라마틱하게 해결을 했고, 시퀀스 투 시퀀스 기술에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왔습니다. 셀프 어텐션 기법은 문장 내 토큰을 단방향으로 하나씩 보던 기존의 RNN 방식을 벗어나서 동시에 문장 내 모든 토큰을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한 토큰이 문장 내 어떤 단어와 관련 있는지를 이제 찾고 이걸 바탕으로 그 토큰의 문맥적 표현을 이제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문맥적 표현을 이제 contextualized representation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 예시에서 이거는 이제 The monkey ate that banana because he was too hungry 라는 이 하나의 문장에 셀프 어텐션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it이라는 단어가 이제 이 문장 내에 어떤 단어와 관련이 있는지,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는지를 셀프 어텐션이 기법이 잡아낸 것을 이제 시각화한 결과인데요. 아무래도 더 먼키, 뭐 이제 배고팠다고 하니까 더 먼키를 이제 it이 주로 어, 의미가 it의 의미가 주로 더 먼키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파악을 하게 된 건데 이렇게 문장 내에서 유사한 의미가 무엇인지 찾고 그걸 바탕으로 it의 contextualized representation을 생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트랜스포머는 이제 구조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이쪽에 인코더와 디코더가 존재를 하고요. 인코더가 이제 n번 반복되고 디코더도 n번 반복돼서 이제 최종적으로 아웃풋이 출력이 되고 이제 이런 구조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리마인드니까 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냥 인코더 먼저 보면은 밑에서 이제 인풋 시퀀스가 토큰별로 인베딩이 돼서 들어갑니다. 이때 단어를 순차적으로 보는 RNN과는 달리 트랜스포머는 동시에 모든 단어를 보기 때문에 단어의 순서를 고려해줘야 되는 이제 필요성이 추가로 생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이 이제 추가로 워드 임베딩에다가 더해져서 사용이 됩니다. 이 멀티헤드 어텐션 레이어를 거치면서 여기서 이제 셀프 어텐션이 이루어지고 피드 포워드 레이어를 하나 거침으로써 각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생성해내게 됩니다. 이거를 n번 반복한 뒤에 그 결과를 디코더 단으로 넘겨주게 됩니다. 이 넘겨주는 그 정보는 인풋 시퀀스의 각 단어별로 각 토큰별 이제 contextualized representation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디코더를 보면은 학습 시에 디코더에서 입력이 되는 것은 어, 목표로 하는 아웃풋 시퀀스입니다. 이제 근데 한 칸씩 옆으로 이제 밀어서 넣는데 그거는 디테일한 거는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포지셔널 인코딩이 추가가 되고 근데 아웃풋 시퀀스를 생성할 때는 인풋 그 인코더 쪽에서와는 달리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아웃풋 시퀀스를 생성할 때는 한 단어씩 이제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제약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 시에 뒤쪽 단어까지 보고서 앞쪽 단어를 만들어내는 그런 치팅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죠. 이 때문에 디코더의 어텐션 레이어에서는 각 단어가 자기 자신 이후에 등장하는 단어들과는 어텐션을 적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어텐션 웨이트에다가 한번 마스킹을 취해줍니다. 계단 트라이앵글러 상단 쪽에는 전부 다 이제 어텐션을 보지 않도록 하는 마스크가 추가가 됩니다. 이후에 멀티헤드 어텐션 레이어를 한 번 더 거치는데 여기서 이제 셀프 어텐션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쿼리는 아웃풋 레이어 쪽에서 들어온 토큰이고 키와 밸류는 인코더 쪽에서 만들어진 컨텍스츄얼라이즈 된 토큰들이 이제 키랑 밸류로 사용이 됩니다.
이 과정은 이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아웃풋으로 생성하려는 다음 단어와 관련 있는 인풋 단어를 찾고 이제 그 정보를 가져오는 단계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후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에 들어가고 이런 디코딩 과정이 n번 반복된 다음 그 아웃풋을 이제 리니어 레이어와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아웃풋 시퀀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트랜스포머의 구조가 되겠죠. 이 과정들은 RNN처럼 리커시브하게 이제 여기가 계산이 되는 게 아니라 행렬 연산으로 한 번에 빡 하고 되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계산이 될 수가 있게 되죠. 이제 버트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버트는 2018년 11월에 구글에서 발표를 했고요. 버트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트랜스포머의 인코더만을 떼어와서 12층 또는 24층으로 쌓아 올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제 시퀀스가 여기 그림처럼 아래에서 I am a student라는 토큰별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트랜스포머 인코더들을 막 여러 번 거치면서 각 토큰별로 이제 contextualized representation이 이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뭐 풀고자 하는 태스크에 맞춰서 이제 아웃풋을 활용하면은 이제 되는 구조이죠. 여기서는 근데 이제 엘모가 이제 기존에 보여줬던 프리트레인 방식을 여기서 차용을 하게 되는데 큰 데이터를 통해서 위키피디아와 책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버트를 대량의 데이터로 프리트레인을 시키고 이후에 풀고자 하는 태스크에 맞춰서 파인 튜닝을 한 번 더 하는 그런 학습 과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트레인 할 때는 텍스트 데이 이제 텍스트 데이터 자체가 언레이블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 그거를 활용하는 그거를 활용해서 언어를 이해하는 방식을 이제 설계를 해야 했고, 그거는 이제 바로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버트의 프리트레인 과정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그때 사용되는 프리트레인 과정에서 사용되는 인풋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아래 보시다시피 인풋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이렇게 괄호 쳐진 토큰은 스페셜 토큰이라서 이제 단어랑은 조금 다른 단어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의미를 갖는 단어는 아니고 특별한 역할을 하는 토큰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원래 이제 love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는데 마스크 토큰으로 이따 설명하겠지만 마스크 토큰으로 이제 가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I love you라는 어, 문장과 미투라는 문장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은 문장이라고 표현드렸지만 이게 이제 하나의 세그먼트입니다. 하나의 세그먼트 그리고 세퍼런트 토큰을 기준으로 또 다른 하나의 세그먼트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하나의 세그먼트는 하나 이상의 문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은 이 두 세그먼트를 동시에 인풋으로 받게 됩니다. 이 두 세그먼트를 어떻게 고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50% 확률로는 두 세그먼트가 연속된 세그먼트를 이제 가져오게 되고 50% 확률로는 어, 전혀 다른 관계없는 다른 문서에서 샘플링한 세그먼트를 가져와서 붙여서 한 번에 같이 인풋으로 넣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아시게 될 텐데 프리트레이닝 태스크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위해서 이 버트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과 이제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잘하도록 버튼은 학습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 태스크는 이제 아까 여기서 마스크라고 가렸잖아요. 이제 이 마스크로 가려진 이 원본 시퀀스를 여기서 이제 마스크를 러브라고 이제 잘 복원한 것처럼 원래 단어로 잘 복원을 해야 되는 태스크입니다. 이런 문제는 이제 뭐 수능에서 빈칸 뚫고 이제 들어갈 단어를 맞춰라 이런 문제와 비슷한데 이를 풀기 위해서 버튼은 문맥을 파악하는 능력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를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이라고 이제 MLM이라고 하게 되고 이렇게 노이즈를 추가한 다음에
이를 복원하는 방식을 차용했기 때문에 버트를 일종의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라고 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태스크는 인풋 시퀀스의 두 세그먼트가 이제 연속된 세그먼트인지 아닌지를 예측하는 태스크입니다. 여기 인풋 가장 앞단에 CLS 토큰이 들어갔잖아요. 이 토큰이 인코딩을 거쳐서 나오는 그 히든 아웃풋을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에 넣어서 이게 두 세그먼트가 연속됐는지 아닌지, is next인지, not next인지를 예측하게 분류하게 하는 태스크를 풀게 합니다. 그래서 이 두 태스크를 동시에 풀도록 버트가 학습이 되게 됩니다. 파인 튜닝에 대해서 이제 버트의 파인 튜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파인 튜닝 시에는 버트의 아웃풋을 이용하는 방식이 태스크의 종류별로 달라집니다. 논문에서는 네 가지 종류의 태스크에 대해서 파인 튜닝 방식을 보여줬는데요. 예시로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센텐스 클래시피케이션이어서 첫 번째 예시는 두 개의 센텐스가 들어가고 클래스를 예측하는 경우 두 번째 예시는 하나의 센텐스가 들어가고 클래스를 예측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앞에서 본 것처럼 제일 앞에 CLS 토큰에 해당하는 그 클래스 히든 이제 그 리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예측을 수행하게 되고요. 세 번째 경우에는 퀘션 앤서링처럼 본문이 있고 패러그래프가 있고 그거에 해당하는 질문이 있을 때 패러그래프에서 질문의 답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찾는 태스크인데 그거는 이제 어, 패러그래프 쪽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이제 답이다라는 이제 스타트와 엔드 포인트를 찾게 됩니다. 네 번째 싱글 센텐스 태깅 태스크는 이제 각 토큰별로 어떤 종류의 토큰이냐 이거를 이제 맞추는 토큰 클래시피케이션인데 이거는 토큰별 히든 아웃풋을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에 넣어서 예측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리마인드를 마치고 이 버트의 성능을 개선하는 네 가지 방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트레이닝 메소드가 이제 그 첫 번째 방향인데요. 프리트레이닝 메소드를 이제 개선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제 오늘 설명드릴 모든 모델들이 프리트레이닝 방식은 한 번씩 다 손봤습니다. 네, 다 중요하게 작용한 방향이고요. 두 번째인 오토 인코딩 플러스 오토 리그레시브라는 관점은 버튼은 이제 오토 인코딩 즉 MLM 방식을 가지고 학습을 하기 때문에 오토 인코딩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기존 RNN과 같이 오토 리그레시브한 성질이 추가가 된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가정에서 시작한 접근법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토 인코딩은 한마디로 문장 내 전체 단어를 모두 보고 단어를 이제 예측하자 하는 방식입니다. 버트의 프리트레인 방식 중에 빈칸을 뚫고 맞추는 이제 MLM이 이 오브젝티브를 갖게 되고요. 오리지널 시퀀스가 있고 여기서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토큰을 이제 마스킹을 해서 커럽티드 된 시퀀스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면은 이 오토 인코딩 방식에서 맥시마이즈 시킬 라이클리후드는 그 어, 이제 그 라이클리후드는 커럽티드 시퀀스가 있을 때 x2의 그 라이클리후드와 커럽티드 시퀀스가 있을 때 x3의 라이클리후드를 같이 사용해서 구해지게 됩니다. 즉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x2를 구할 때 x3 이제 다시 설명드리면은 이 마스크 토큰을 이제 채워 넣을 때 마스크 토큰 간에는 이제 디펜던시를 고려할 수가 없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 인디펜던스 어썸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스킹된 단어가 중요한 예를 하나를 들어보면 마스킹된 단어 간의 관계가 중요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뉴욕 is a city라는 문장이 있다면은 여기서 뉴와 요크가 마스킹이 되었을 때 뉴라는 단어 뒤에 요크라는 단어가 등장할 확률은 뉴가 아닌 단어 뒤에 요크가 등장할 확률과는 다를 것이겠죠. 이 때문에 앞 단어들만으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것이 강제되는 텍스트 제너레이션 태스크에서는 오토 인코딩 방식이 매우 저조한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훈련 시 사용하는 마스크 토큰이 파인 튜닝 시에는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훈련 상황과 파인 튜닝 상황에서 불일치가 생기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 방식을 살펴보면은 오토 리그레시브 방식은 기존의 RNN이나 트랜스포머의 디코더처럼 이전 단어들만 보고 다음 단어를 예측하자는 오브젝티브가 되겠습니다. 문장의 라이클리후드를 살펴보면은 각 위치 T 토큰에 대해서 T 이전 토큰들만을 조건부로 해서 라이클리후드를 구하고 그거를 가져다 이제 쓰게 되죠. 따라서 이는 필연적으로 단어 간의 디펜던시가 한 방향으로만 존재한다는 가정이 요구가 되고 만약 엘모처럼 반대 방향으로 라이클리후드를 구해서 같이 쓴다고 해도 오토인코딩 방식처럼 동시에 이제 모든 단어를 보고 관계를 찾는 그런 깊은 관계는 이제 찾을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은 엑셀렛 논문에서 지적을 한 것을 이제 여기다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엑셀렛과 바트, T5 디버타 MT 모델이 이런 접근법을 사용을 했음을 뒤에서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모델 에피션시 방향은 모델의 모델의 파라미터를 더 줄이고 모델의 컴퓨테이션 코스트를 더 줄이자라는 방향으로 어, 연구되는 이제 줄기라고 볼 수 있겠고 알버트와 일렉트라가 그에 속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방향의 메탈러닝은 이제 GPT-3와 T5가 이제 채택을 했고, 이는 언어 모델을 더 일반화하자라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즉, 언어 모델이 특정 태스크에만 파인 튜닝 돼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에서 단점을 지적하고, 파인 튜닝의 그 역할을 최소화한 어떤 제너럴라이즈드 모델을 만들자. 그런 접근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방향에 대해서 어떤 모델이 어떤 방향에 해당되는지 한번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려봤는데 프리트레이닝 메소드는 전부 다 속하고 뭐 이렇게 오토 인코딩과 오토 리그레시브가 어떤 모델들이 속하는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봤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엑셀렛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셀렛은 2019년 6월에 카네기 멜론 대학교와 구글에서 발표를 하였고 이 모델의 메인 아이디어는 일단 오토 인코딩 방식 방금 앞서 설명드렸던 오토 인코딩 방식의 한계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오토 인코딩 방식과 오토 리그레시브 방식을 모두 사용하는 구조를 제안을 하였습니다. 모델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트랜스포머 디코더를 쌓아 올린 것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고 이제 엑셀에서 메인 아이디어를 하나 딱 꼽자면 이제 퍼뮤테이션 랭귀지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이는 인풋을 퍼뮤테이션 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데요. 예시를 보시면은 인풋에 뉴욕 있어 시티라는 시퀀스가 들어올 때 이것을 임의로 막 섞습니다. 토큰끼리 섞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요크 is new city가 되고 어떨 때는 city new is 욕 이런 문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인 트랜스포머 디코더와 비슷한 이제 모델에 집어넣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을 쓰지만 퍼뮤테이션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방향으로의 그런 디펜던시를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걸 이제 유도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이제 하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 보시면 욕 is new city라는 퍼뮤테이티드 된 시퀀스가 있고 또 욕 어지티 new is라는
permutated 시퀀스가 있을 때 이 두 시퀀스가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의 입장에서는 요크와 어를 받아서 이스를 예측해야 됨과 동시에 같은 요크와 어로 CT도 예측을 해야 되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엑셀렛은 투스트림 셀프 어텐션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는데 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에는 이 발표의 흐름과는 맞지 않아서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엑셀렛은 이렇게 오토 인코더와 오토 인코딩과 오토 리그레시브 오브젝티브를 동시에 사용을 해서 오토 인코딩 방식만 사용했을 때의 단점을 보완했고 그로부터 이제 성능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이는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스팸 버튼은 2019년 6월에 워싱턴대 프린스턴대 앨런 AI 연구실 페이스북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스팸 버튼은 버트의 프리트레이닝 방식을 이제 직접적으로 개선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스팸 매스킹이라는 개념이 사용이 됐습니다. 이는 이제 임의의 독립적인 단어를 매스킹하는 버트의 마스킹 방식 대신에 한 개 이상의 연속된 토큰이 하나의 스팬으로 마스킹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아래 여기 예시를 보시면은 쭈루룩 이렇게 하나의 시퀀서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하나의 독립된 토큰이 마스킹 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일정 범위의 스팬에 해당하는 모든 토큰들이 마스킹이 됐죠. 그래서 모델은 이 마스킹된 스팬들의 그 마스킹된 스팬에 해당하는 모든 토큰들을 각각 예측을 해야 됩니다. 어, 이는 이제 제 생각에는 뉴욕처럼 하나 이상의 토큰으로 구성된 단어들이 존재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그런 거를 고려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때 스팬을 정할 때는 훈련의 매 반복에서 스팬의 길이가 t는 0.2인 기하분포에서 샘플링을 하였다고 하고요. 그래서 짧은 스팬이 더 자주 발생하고 긴 스팬이 더 적게 발생하는 그런 전략을 취했고 임의의 시작점을 선택을 해서 스팬 마스킹이 수행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추가한 아이디어는 이렇게 스팬 마스킹을 한 상태에서 그 스팬의 단어를 예측할 때 스팬의 가장자리에 있는 스팬 바운저리 토큰을 이용하자. 이것도 이용하자라는 아이디어가 되겠는데요. 먼저 로스텀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은 풋볼을 예측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X7번 토큰을 예측하고 싶은데 풋볼을 예측할 때 첫 번째는 MLM 방식의 로스텀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방식으로는 SBO, 즉 스팬 바운더리 오브젝티브 로스텀이 하나가 있습니다. MLM 방식은 앞서 본 것처럼 뭐 버트와 다를 바 없이 X7번째 이제 히든 토큰을 가지고 예측을 해서 로스를 구하게 하고 두 번째로 이제 여기가 이제 스팬 바운더리 오브젝티브에 해당되는데 풋볼의 단어를 예측을 할 때 스팸 바운더리에 해당되는 X4와 X9의 토큰 정보를 활용해서 그것만을 가지고 풋볼도 예측을 하게 하자. 그런 로스텀을 추가하자라는 이제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P3는 풋볼이라는 이 지금 예측하고자 하는 토큰이 그 앞쪽에 있는 스팸 바운더리 토큰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떤 위치에 있느냐, 그 위치 인코딩을 추가로 같이 정보로서 활용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버트의 프리트레인 태스크 중 하나였던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을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 마스킹을 MLM 방식만 그 프리트레이닝에 사용하게 된 거죠. 스팸 마스킹 방식만. 그래서 근데 이렇게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을 삭제함으로써 얻는 이점은 이제 딱 크게 크게 딱 하나로 볼 수 있는데 두 개의 짧은 세그먼트가 원래는 들어가야 했죠. 왜냐면 인풋 사이즈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의 세그먼트만을 넣을 수 있게 되면서 보다 더 긴 하나의 세그먼트를 입력으로 넣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디펜던시까지 모델이 포착을 할 수가 있게 돼서 성능이 향상되었을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태스크를 없애도 되는 이유로 말하는 것은 버트에서는
두 세그먼트가 50% 확률로는 완전히 다른 문서에서 샘플링 되었기 때문에 두 세그먼트가 매끄럽게 이어지는가를 판단하기보다는 단순히 주제가 같은지 다른지 그걸 판단하는 그런 너무 쉬운 태스크가 되었기 때문에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삭제도 됐다. 삭제하니까 더 좋아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스팸 버트의 아이디어는 추후에 연구들에 꽤 자주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팸 버튼은 이게 또 스팸을 마스킹하는 것 때문인지 특히 퀘션 앤서링 태스크에서 눈에 띄는 발전이 있었고요. 예측 타겟이 이제 하나 이상의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로버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로버타는 2019년 7월에 워싱턴 대학 페이스북에서 발표를 했고 로버타가 말하는 거는 버트가 언더피팅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버트를 극한까지 튜닝을 해보고자 한 연구이고요. 표를 먼저 이제 보시면은 이제 데이터 사이즈가 있고 왼쪽 표가 데이터 사이즈가 있고 배치 사이즈가 있고 스텝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버타의 데이터는 160기가를 추가를 한 겁니다. 여기 어디셔널 데이터 160기가 보이시죠? 그리고 배치 사이즈는 8000을 사용을 했습니다. 아래 보시면 버튼은 256인데요. 8000이란 엄청나게 큰 배치 사이즈를 사용했고 스텝 수는 이제 배치 사이즈가 엄청나게 늘어났으니까 버트에 비해서는 줄었지만 네. 여기서 결론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배치 사이즈가 엄청나게 늘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어, 추가적인 데이터를 쓰고 배치 사이즈를 늘리고 트레이닝을 더 오래 하는 이제 실험을 해봤을 때 갈수록 성능이 좋아지더라 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다이너믹 마스킹이라는 기법이 일단 우선 여기서는 앞에서 스팸 버트에서 보다시피 그 거기서 사용했던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 삭제 그게 여기서도 이제 적용이 됐고 그래서 싱글 세퀀스에 대해서 트레이닝이 됐고요. 또 이제 다이나믹하게 마스킹이 됐는데 이 의미는 어, 그 버트에서는 인풋 텍스트를 전 처리할 때 마스킹을 하고 그것을 이제 고정적으로 훈련에 사용하는데 이때 바이어스가 생길 수 있다고 이제 로보타가 말을 합니다. 때문에 로보타에서는 인풋이 들어갈 때마다 다이나믹하게 마스킹을 새로 해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로보타의 실험을 이제 글루 벤치마크에 대해서 적용을 해봤는데 글루 벤치마크는 이제 오른쪽 표의 결과이고 글루 벤치마크는 일반적인 그 언어 이해 능력을 본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버트 모델이 로보타 모델이 버트와 엑셀렛을 모두 이기는 어,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좀 의미가 있었던 게 버트보다 좋아진 거는 이제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AR 그 오토 리그레시브 방식을 접목했던 엑셀렛보다도 좋았다. 그래서 이제 로보트에서 하는 말은 오토 인코딩 방식만으로도 오토 리그레시브 오브젝티브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과도 이제 컴패러티브 하다라는 것을 보였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네 번째로 알버트 모델인데요. 알버트는 2019년 9월에 구글에서 발표를 했고요. 알버타의 그 메인 아이디어는 버트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그 모델을 효율화하자 이겁니다. 즉 이제 버트의 파라미터 수를 줄여도 성능을 유지시키고자 했고 결과적으로 더 깊은 모델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일종의 모델 효율화, 모델 압축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사용된 새로운 개념은 Factorized Embedding Parameterization이라는 것인데요.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기존의 버튼은 그 보캐브러리 사이즈의 이제 그 벡터가 히든 그 모델에 들어갈 때 히든으로 변형 이제 프로젝션이 될 때 보캐브러리 사이즈 곱하기 히든 사이즈만큼의 웨이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실제로 버트에서는 3만 개의 보캡 사이즈를 사용했고 768개의 히든 사이즈를 사용했기 때문에 2300만 개의 그 파라미터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를 두 단계에 걸쳐서 어, 알버트에서는 임베딩을 하게 됩니다. 그 히든 사이즈 H보다 훨씬 작은 E라는 크기를 가진 임베딩으로 한번 단어를 임베딩하고 그 다음에 다시 히든 사이즈로 프로젝션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됨으로써 어, 파라미터를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게 됐는데요. 그래서 128로 이 사이즈를 128로 잡았을 때는 2300만이 390만이 개 파라미터가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을 유지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유지하더라. 이게 알버트의 아, 이제 그 기여점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크로스 레이어 파라미터 쉐어링이라는 기법을 통해서도 파라미터를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그냥 쉽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트랜스포머 인코더가 이렇게 쭈루룩 반복되는데 그 트랜스포머 반복되는 모든 트랜스포머가 전부 다 같은 트랜스포머다. 같은 파라미터, 즉 파라미터를 모두 공유하는 트랜스포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모델을 간소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어, 파- 성능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 방식도 손을 봤는데요. 어,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 대신에 센텐스 올더 프레딕션이라는 태스크를 MLM과 같이 수행을 하게 했습니다. 이는 인풋을 구성할 때 연속된 두 세그먼트와 그리고 또 연속되었었지만 순서를 바꾼 두 세그먼트로 이제 인풋을 구성을 했고, 그러니까 포인트는 둘 다 같은 문서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가 같은 세그먼트이기 때문에 오직 그 모델은 그 세그먼트의 순서가 맞는지만 맞추면 되도록 이제 모델 유도를 하였고요. 이를 통해서 버트가 원래 의도했던 대로 문맥의 일관성을 모델이 포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테크닉들을 통해서 이제 오른쪽 표를 보면은 같은 레이어 수와 이제 히든 사이즈 버트 대비 알버트의 파라미터 수가 엄청나게 줄었음에도 성능이 크게 떨어지지 않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표를 보시면은 어, 일단 파라미터 이제 어, 이제 같은 레이어 수와 히든 사이즈를 가진 버트 라지 그리고 알버트 라지를 보겠습니다. 파라미터 수는 버트가 334 밀리언 개고 알버트가 18 밀리언 개여서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알버트가 5%밖에 안 되죠, 숫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버러지 태스크들의 에버러지 그 퍼포먼스는 85.2와 82.4로 크게 떨어지지는 않더라. 5%의 파라미터만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파라미터 수가 108 밀리언인 이 버트 베이스보다 82.3을 나타내는데 이것보다 성능이 좋더라. 이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알버트를 이런 상태에서 파라미터 수를 버트처럼 비슷하게 끌어올린다면은 모델을 더 깊게 쌓아서 그렇게 만든다면은 버트의 성능을 훨씬 뛰어넘는 85.2에서 88.7로 파라미터 수는 334밀리언과 235밀리언 조금 더 적은데 성능은 더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델들과 글루타스크에서 비교해봐도 알버트가 로보타, 엑셀렛, 버트 전부 다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바트 모델인데요. 바트는 2019년 10월에 페이스북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트의 메인 아이디어는 어, 그 엑셀렛과 비슷하게 오토 인코딩 방식과 오토 리그레시브 방식의 오브젝티브를 모두 사용하는 구조를 제안을 한 것이고요. 이때 바트의 그 모델 구조는 기존 트랜스포머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게 인코더와 디코더를 모두 사용을 했고요. 거의 그냥 트랜스포머죠. 어, 오직 트랜스포머 다른 거는 활성화 함수를 렐로에서 갤루로 바꾼 것만 이제 구조의 차이가 있고요. 바트는 근데 이 트랜스포머 구조에서 노이즈 인풋을 이용해서 마스킹하는 그 전략을 적용함으로써 오토 인코딩 방식과 오토 리그레시브의 장점을 모두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노이즈 인풋이 들어가서 이제 노이즈가 들어간 커렉티드 인풋이
들어가서 오리지널 인풋으로 복원시키는 태스크를 바트가 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밑줄 친 게 이제 마스킹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왼쪽에 인코더에는 이제 커럽티드 된 문장이 시퀀스가 들어가고, 오른쪽 디코더에는 커럽티드 되지 않은 오리지널 시퀀스가 이제 하나씩 시프트 돼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빈칸에 들어가야 할 단어를 맞추게 되는 그런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A와 B 사이에 원래 아무 단어도 없는데 거기도 마스크가 추가됐죠. 이거는 이제 뒤에서 어,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모델 구조를 활용함으로써 바트는 어떤 노이즈 그 방식이든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버트는 이제 마스킹된 단어에 대해서만 그 예측 결과를 출력하고 학습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노이즈 플렉셔빌리티를 얻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바트에서는 이렇게 5가지의 노이즈 방식을 적용해서 실험을 해보고 어떤 게 더 나은지 이렇게 비교 실험을 해봤습니다. 어, 각각의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토큰 마스킹은 버트랑 동일한 방식이고요. 센텐스 퍼뮤테이션 이거는 인풋 내 마침표를 기준으로 두 문장으로 나눠서 그 순서를 바꾸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럼 그걸 이제 원래대로 복원시키는 거고요. 다큐멘트 로테이션 방식은 임의로 하나의 그 토큰을 선택을 해서 그 토큰부터 이제 C부터 이제 토큰이 그 시퀀스가 시작하게 순서를 로테이션 한 다음에 원래대로 돌리는 태스크가 되겠고, 토큰 딜리션은 임의의 토큰을 삭제한 다음에 어디가 삭제되었는지 맞추게끔 이제 학습이 진행이 되고, 텍스트 인필링 방식이 이제 바트에서 최종적으로 적용이 된 방식인데, 스팸 버트의 방식과 거의 유사합니다.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팸 버트와 다른 거는 그 스팬의 길이가 0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차이점이 있고, 나머지는 스팸 버트처럼 마스킹을 진행을 하고 그걸 맞추도록 프리트레인이 진행이 됩니다. 파인튜닝 바트의 파인튜닝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파인튜닝 시에는 이제 태스크별로 조금 나뉘는데, 왼쪽은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파인튜닝 방식입니다. 이때는 인코더 디코더에 같은 인풋이 들어가게 되고, 디코더의 마지막 아웃풋에 리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해서 예측하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감상 분류의 경우에는 주로 ABCD라는 문장이 들어가고, 오른쪽으로도 디코더로도 똑같이 들어가서 최종 최종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해서 이 문장이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오른쪽의 그림은 번역 태스크에서 트랜슬레이션 태스크에서 파인 튜닝하는 과정인데요. 여기서 이제 조금 다른 거는 음, 이 인코더 밑단에다가 randomly initialized 인코더를 추가를 합니다. 즉 이제 프리트레인 때는 쓰지 않았던 인코더를 하나를 추가를 해서 파인 튜닝을 같이 시키는 건데요. 어, 이는 이제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은 바트는 프리트레인 과정에서는 인코더와 디코더에 같은 언어를 넣어 주었었죠. 근데 번역 시에는 다른 언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왼쪽으로는 이런 알파, 베타, 감마 이런 게 들어가고, 오른쪽으로 이제 목표 타겟 그 언어가 시퀀스가 들어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인코더로 들어가는 그 언어와 디코더로 들어가는 언어의 이 도메인을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앞쪽에서 어, 새로 붙인 인코더가 수행하도록 유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트가 이제 이런 아이디어들을 적용시킨 결과 일반적인 NLP 태스크에서는 기존의 다른 모델들과는 비슷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트의 장점은 텍스트 제너레이션 태스크에서 매우 우수한 성능을 보였는데요. 다큐멘트 서머라이제이션을 특히 잘한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 보시는 예시는 코바트를 이용해서 뉴스 기사를 요약한 예시인데, 실제로 뉴스 기사를 읽어보면은 어, 정말 중요한 정보만 쏙쏙 뽑아서 완벽한 문장으로 잘 요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일렉트라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렉트라는 기존의 MLM 방식의 프리트레인 방식이 오직 마스크드된 토큰에 대해서만 로스가 구해지고 학습이 된다는 점을 비효율적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렉트라가 제안하는 모델의 구조는 정확히는 겐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겐과 유사하게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로 구성된 방식으로 모델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각각 버트처럼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쌓아서 만든 구조가 되겠고요. 훈련 시에는 이제 먼저 오리지널 인풋이 왼쪽으로 들어가면은 이거를 버트처럼 똑같이 마스킹을 합니다. 제너레이터는 typically a small MLM, 그러니까 작은 버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제너레이터를 통과시킴으로써 corrupted된 시퀀스의 마스크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게 됩니다. 지금 첫 번째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덜을 더로 잘 복원을 했는데 이제 세 번째 마스크의 경우는 쿡들을 이제 에이트라고 좀 잘못 번역을 했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제너레이터의 아웃풋을 가지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각각의 토큰이 원본 문장에서 왔는지 아니면은 원본 토큰이 제너레이터에 의해서 그 대체된 토큰인지, 리플레이스된 토큰인지를 맞추는 태스크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즉 각각 토큰별로 다 예측을 수행한다 이거죠. 각각 토큰별로 예측을 수행하고 이제 학습이 이루어지니까 훨씬 한 시퀀스가 들어가도 훨씬 효율적인 학습이 된다. 이런 것을 일렉트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너무 완벽하게 복원을 제너레이터가 해버리면은 그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학습할 게 없어지기 때문에 너무 챌린징해지기 때문에 제너레이터는 디스크리미네이터보다 한 절반 정도 크기의 모델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어, 근데 이제 그림만 봐서는 겐과 좀 비슷해 보이는데 가장 큰 차이점을 하나를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겐에서는 제너레이터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이기기 위해서 이제 어드버서리얼하게 훈련이 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되지 않고 단순히 제너레이터는 기존의 MLM 방식처럼 자신이 생성하는 문장의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훈련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겐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추후에 그 강화학습을 이용해서 이런 어드버서리얼하게 학습하는 방식도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일렉트라의 그 효과를 한번 보시면은 일단 표에서 파라미터 숫자는 모두 동일합니다. 335 밀리언 개 대체로 이렇게 맞췄고요. 이제 모델 이름의 뒤에 이제 100K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트레이닝 스텝 수입니다. 그래서 모델에 배치가 하나 들어갈 때마다 한 번 학습이 되는데 이 학습이 총 몇 번 이루어졌냐, 100K번 이루어졌냐, 500K번 이루어졌냐 이런 걸 뜻하고요. 500K가 더 100K보다 많이 학습된 모델이겠죠. 그리고 트레인 플럭스는 이제 어, 쉽게 생각하면은 훈련 시 요구되는 계산량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라 400K 모델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이걸 기준으로 계산량을 보았을 때 계산량이 4.5배, 5.4배 많은 로버타 500K와 엑셀렛 모델을 보았을 때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였다. 글루테스크에서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였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성능이 88.9랑 89.1로 그리고 엑스트라 400K도 89로 세 개가 거의 다 비슷하죠. 네, 4분의 1의 계산량만으로도 이 정도의 성능을 냈다. 이런 효율성을 이제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효율성을 이제 활용을 해서 모델의 그 계산량을 로보타나 엑셀렛처럼 그런 규모로 이제 늘린다면은 어, 대부분의 태스크에서 이제 이기는 그래서 평균적으로 글루테스크의 성능이 더 높아지는 효과를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 일렉트라 역시 이제 앞에 코바트처럼 일렉트라 역시 앞에 코바트처럼 한국어로 구현된 모델이 있기 때문에 우리 프로젝트에서도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T5와 GPT-3 모델인데요. 이거는 좀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이제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구글과 오픈 AI에서 발표한 그 모델이고요. 이 두 모델을 묶어서 이제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두 모델 모두 이제 메타러닝 개념을 적용한 모델들입니다. 이제 원래는 다루려고 하진 않았는데 언급 정도만 하고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모델은 파인튜닝 기반 모델들의 몇 가지 이제 한계를 지적을 했는데요. 바로 다운스트림 테스크 이제 어,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풀기 위해서 많은 레이블 데이터가 이제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파인 튜닝으로 인해서 특정 태스크 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 이 두 가지 점을 이제 파인 튜닝 기반 모델의 한계점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서 메타러닝의 개념을 적용을 했는데요. 두 모델 이제 공통적으로 태스크의 종류까지 텍스트로 처리해서 함께 모델 인풋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T5의 경우에 이렇게 Translate English to German이라는 그 태스크부터 이미 같이 어, 텍스트로 입력을 해서 어, This is good이라는 문장을 번역하게끔 만들었고요. 같은 모델에 동시에 다른 태스크들의 그 데이터들까지도 태스크를 텍스트로 만들어서 넣어서 학습하게 해서 멀티태스크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제 GPT-3도 이런 식으로 텍스트로 처리해서 같이 넣었고요. T5는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사용을 했다는 특성이 있고 110억 개의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한 매우 이제 큰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버트는 3.3억 개의 모델 그 파라미터를 사용했거든요. 그리고 GPT-3는 이건 최근에 나왔죠. 2020년 5월에 나왔는데 퓨전 러닝과 퓨전 러닝과 제로샷 러닝을 할 수 있게끔 모델을 디자인을 했습니다. 트랜스포머 디코더만을 96번 쌓아서 만들었고요. 어, 아까 110억 개도 많았는데 이제 1750억 개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모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이제 T5와 GPT-3는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디버타 모델은 현재 지금 소타 모델입니다. 2020년 6월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표한 모델이고 이제 버트와 로보타 계열의 순수 혈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로보타에서 몇 가지 그 작은 변경을 통해서 매우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메인 아이디어는 크게 이 두 가지인데 먼저 Disentangled Attention Mechanism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는 하나의 토큰을 어, 기존 모델들은 하나의 토큰에 대해서 하나의 임베딩만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Disentangled Attention Mechanism의 개념은 하나의 토큰이 두 개의 임베딩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임베딩은 그 토큰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제 즉 컨텐츠를 담고 있는 임베딩이 하나가 되겠고요. 다른 하나는 위치를 담고 있는 임베딩이 하나가 되겠어서 이렇게 두 개의 임베딩으로 분리해서 한 토큰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i번지 토큰도 이렇게 두 개로 표현을 하고 j번지 토큰도 이렇게 두 개를 표현을 하는데 어텐션을 적용할 때 어, 이 컨텐츠와 포지션과 컨텐츠, 포지션과 포지션 이렇게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크로스 어텐션을 수행을 하고 이를 합산한 결과를 최종적으로 두 단어 i와 j의 어텐션 스코어로 쓰자. 이게 이제 핵심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 네. 그래서 예를 먼저 한번 들어보면은 deep이라는 단어와 learning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다면은 이 두 단어의 관계는 두 단어가 각각 다른 문장에 등장할 때보다 같은 문장에 등장할 때 훨씬 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즉 두 단어의 관계가 각 단어의 의미뿐만 아니라 두 단어의 상대적 위치까지도 이제 고려가 돼서 어, 두 단어의 관계가 이제 포착돼야 된다. 이런 가정에서 출발한 아이디어 되겠습니다. 수식을 보면은 이제 AIG는 단어 I와 J 사이 어텐션 스코어가 되겠고요. 이것이 이제 이 어텐션 스코어가 의미하는 바는 이제 두 단어 I와 J의 관계가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 이거를 그거를 나타내는 그, 그 웨이트라고 보면 되겠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컨텐츠를 나타내는 H와 포지션을 나타내는 P 벡터의 각각에 대해서 이제 내적을 해서 그거를 더한 값을 이제 두 단어의 어텐션 스코어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여기서 포지션 벡터끼리만의 어텐션을 수행한 거는 이제 의미가 별로 없다고 판단을 해서 여기서는 사용을 하지 않고 앞에 세 개만 더해서 어텐션 스코어로 사용을 합니다. 네, 이런 디스인탱글드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디버타는 두 단어의 그 관계를 고려할 때 위치까지 같이 고려를 더 잘 두 단어의 상대적 위치를 더 잘 고려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의미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 아이디어인 인핸스드 마스크 디코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는 이제 앞에서는 위의 아이디어에서는 상대 위치를 사용을 했잖아요. 아래 위치에서는 절대 위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 절대 위치는 이전의 모델들에서는 인풋 단에서 포지셔널 인코딩이 추가됨으로써 이제 사용이 되었죠. 그런데 디버타에서는 인풋 단에서 이 포지셔널 인코딩을 합치는 게 아니고 모든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거친 이후에 그 소프트맥스 레이어 직전에 어, 이 포지셔널 인코딩을 더해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델이 트랜스포머 레이어에서 상대 위치를 사용하는 방법을 더 잘 배울 수 있게 유도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디버타가 기존의 아이디어들도 채택을 이제 몇 가지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앞에서 봤던 넥스텐스 프레딕션을 삭제하는 그런 아이디어이고요. 두 번째는 오토 리그레시브 성질도 제너레이션 태스크를 수행할 때는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모델을 구성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2019년에 발표된 유니LM, 오늘 발표는 다루지 않았지만 이 연구의 아이디어를 차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언어 모델에서는 이제 MLM 모델에서는 어텐션 마스크가 따로 이제 없죠. 그래서 반면에 그 트랜스포머 디코더에 들어가는 그 마스크를 생각을 해보면은 오토 리그레시브 오브젝티브를 반영하기 위해서 퍼트라이앵글 이 위쪽 삼각 그 행렬 부분에 어텐션이 걸리지 않도록 처리하는 그런 마스크가 적용이 되었는데요. 디버타 MT 모델이라고 이제 해서 만들어진 디버타 MT 이 모델은 프리트레이닝 시에는 한 배치의 데이터 중에 일부는 마스킹을 이렇게 그냥 오토 인코딩 식으로 하고 나머지 일부는 오토 리그레시브 식으로 마스킹을 적용시켜서 동시에 이 둘 다를 학습할 수 있게 프리트레이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인 튜닝 시에는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 마스킹만 적용을 해서 파인 튜닝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 오토 리그레시브 즉 제너레이션 태스크에서도 쓸 수가 있다. 좋은 성능을 보이더라라고 합니다. 실제로 바트와 성능이 직접적으로 비교되는 그 태스크가 없어서 바트와는 성능을 비교해 보지 못했는데 기존의 다른 언어 모델들과는 이제 비교해봤을 때 제너레이션 태스크를 훨씬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택한 기존 아이디어는 스팸 마스킹, 이제 스팸 볼트의 아이디어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모델들에 대해서 오늘 준비한 모든 모델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글로 벤치마크 홈페이지에 리더보드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1위가 방금 본 디버타가 있고요. 그리고 좀 모르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 여기 알버트가 있죠. 그리고 원인은 이제 뭐 넘어가고 T5 여기 보이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일렉트라가 여기도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치열하게 순위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슈퍼글루 벤치마크는 이제 그 글루 벤치마크보다 좀 더 어려운 벤치마크라고 이제 최근에 나온 벤치마크인데 여기서도 이제 디버타가 1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T5가 있고요. 그 바로 아래에 이제 휴먼 베이스라인이 있습니다. 나머지 모델들은 사람보다는 못하는데 T5와 디버타가 이제
처음으로 휴먼 베이스라인을 슈퍼글루 벤치마크에서 넘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활발하게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통해서 버트 이후에 등장한 연구들의 네 가지 개선 방향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봤고, 이제 이 다이어그램을 다시 보신다면은 한 번에 눈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오늘 발표는 이제 NLP 분야에 대해서만 이루어졌지만, 이렇게 문제를 이제 기존의 버트의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를 딱 지적을 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아이디어들을 이제 계속 이제 보아왔는데, 그것들로부터 이제 우리 연구실의 연구원분들의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도 어떤 문제를 지적하는 그런 방식과 그거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영감을 얻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이제 이번 발표를 통해서 있었고요. 그리고 어, NLP 관련 이제 프로젝트를 할 때도 이제 더 앞으로 추후에 나오는 그런 어려운 모델들,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죠. 그런 모델들을 좀 더 쉽게 팔로우 할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표로 이제 이번 발표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